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엄마, 그리고 제 딸에 얽힌 새 모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0대인 저는 흔히들 쓰는 단골집이라는 말을 정말 싫어해요. 단골이란 말은 원래 단골이라는 무당을 뜻하는 말에서 시작된 말인데 저는 소위 말하는 무당집 딸내미였거든요. 저희 엄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무당이었죠. 서울에서 나고 자라 일본으로 미술 유학을 떠났었던 엄마는 일본에서 몸이 아파 사경을 헤매다 귀국했고 신병이라는 얘기에 천주교 신자였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엄마를 연고도 없는 전북의 한 암자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연을 끊은 거죠. 암자에 계신 스님의 도움으로 엄마는 신내림을 받았고 암자가 있던 아랫마을에 신당을 차렸던 것이었죠. 신 중에 가장 무섭다는 일본 섬 귀신이 들었다며 엄마는 처녀적부터 무당을 높여 부르는 칭호인 만신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유명하고 용한 무당이라는 이유로 저는 힘들고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어요. 어릴 때부터 늘 짓궂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야 했거든요. 친구들은 제 앞에서 구타는 신용을 하며 돼지머리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장군신을 모셨기 때문에 작두타기를 하셨는데 그 모습까지 흉내내기도 했고요. 놀리기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를 무서워하는 게 어린 시절 가장 힘들었답니다. 너도 귀신 볼 줄 아냐? 너도 귀신이 들렸냐고. 우리 할머니 귀신 보이는겨? 그럴 땐 그냥 귀신을 볼 줄 아는 척을 하면서 저를 괴롭히는 친구를 겁을 줬어요. 영숙이 내 인연,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머리 위로 벼락을 뿌릴 거요. 그럴수록 친구들은 저를 더 멀리했고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됐습니다. 엄마는 일이 바빠 그런 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저는 엄마에 대한 원망을 키워나갔어요. 게다가 저는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부재는 저를 더 외롭게 했죠. 엄마의 유명세는 서울이며 전국 각지, 심지어 미국까지도 영향을 끼쳤고 그 산골까지 연예인, 정치인, 사업가, 얼굴만 봐도 아는 사람들이 들락거렸대요. 아버지는 그렇게 드나들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찾아올 때마다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왔으며 한 번 오면 한 달씩 머물렀다 가기도 했다고 했죠. 그러다가 제가 태어나 버린 거였어요.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라고. 내가 알아서 찾아갈라니까. 울며 딸을 써봐도 엄마는 빨간 립스틱을 꼼꼼히 바르면서 말했어요. 동희 너는 신령님들이 지켜주실 아이야. 아버지 같은 건 필요 없어. 엄마는 아버지 안 보고 싶어? 내가 세상에 너 하나 흔적 남겼으면 됐지. 무슨 미련이 있다고. 비단 벗어내 작은 발을 밀어넣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세상 어떤 것에도 미련이 없어 보였어요. 신을 섬기는 것 외엔 관심이 없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죠.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이 아련한 꿈처럼 남아있었거든요. 그게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아버지라고 믿고 싶은 얼굴, 산골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화려한 옷과 구두를 건네며 웃던 얼굴, 날 안아주던 볼에서 느껴지던 까끌까끌한 수염의 감촉, 그때 그 사람한테 났던 향기, 여태 그 향기를 잊을 수가 없어서 비슷한 향이 나는 사람을 만나면 스키는 뭘 쓰는지, 향수는 뭘 뿌리는지 늘 물어보곤 할 정도로 강렬한 기억이 돼버린 사람. 그 기억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느껴버린 아버지의 품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럴수록 아버지의 존재를 숨기는 엄마를 더 원망하게 됐어요. 결국 저는 20살이 되던 해에 엄마를 떠나기로 결심했죠. 전날 구판에서 손님들이 엄마 치마폭에 던져줬던 돈 12만 원을 들고 아무도 깨지 않은 새벽 동네 친구의 자전거를 빌려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무당집 딸이라는 걸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죠. 그렇게 대전으로 향하던 기차 안에서
이상하게 엄마가 스치듯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동희야, 네 팔자에서 남자란 말이다. 봄나물처럼 처음엔 달고 끝은 씁쓸한 법이야. 다가오면 멀어지고 도망가면 잡지 말아라. 그게 신령님들 뜻이고 엄마 뜻이야. 저는 아주 조용한 기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그건 엄마 얘기야. 나는 달라. 다른 인생을 살 거라고.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저는 대전역 앞 옷가게로 들어가서 아가씨처럼 보이는 옷들을 사 입었습니다. 집에서 입고 온 옷에서는 신당의 향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엄마와의 인연도 이곳에 버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홀가분해서 웃음이 났었죠. 그리고 여관방을 잡고 근처 교회를 갔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를 드렸죠. 엄마에게 생긴 나쁜 병을 낫게 해달라고요. 악마들을 떼어내 달라고요. 그래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저는 집사님의 연결로 숙식 제공이 되는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평범하지 않았죠. 산골 생활 19년에 물정을 몰랐던 저는 원래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은 식당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여자 사장님이 손님상에 앉아 술도 따라주고 젓가락으로 장단도 맞춰주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사장님은 처음엔 저에게 주방 일을 보게 하더니 점차 손님 자리에 불러 앉혔어요. 생선을 발라 밥 위에 놓아주라고 해서 놓아주고 술을 따르라고 하면 따라주고 억지로 술이라도 받아 마셔야 했던 날은 보너스라며 10,000원씩 더 쥐어주며 저를 달래더라고요. 그 당시 10,000원이면 일주일 생활비였기에 저는 그곳을 떠나지 못한 채로 생활을 이어나갔죠. 그러다 문득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장님, 저 주방에만 있고 싶어요. 손님들 자리에 앉아있는 거 불편해요. 동희 넌 얼굴이 반반해서 주방에 두긴 아까워서 그래. 우리 손님들 아주 점잖으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너도 알아두면 좋은 분들이야. 박 사장님도 네 칭찬을 얼마나 하시는데. 물론 좋은 분들도 있지만 술도 못 마시겠고 너무 힘들어요. 주방에만 있으면 뭔 재미야? 혹시 아니? 여기서 인연이라도 만날지. 인연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인연 같은 게 이 식당에서 있을 순 없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손님이 주는 술을 억지로 받아먹고 주방 구석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등을 두드리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방금까지 제가 있던 자리에 계신 분이었어요. 박 사장님의 운전기사였죠. 박 사장님이란 분은 술을 권하기는 하셨지만 제가 딸 같다 하시며 돈 벌면 이곳을 떠나라고 사장님 몰래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분이셨는데 늘 술자리에 운전기사를 앉혀 놓으셨어요. 한 번은 식사도 안 하고 술도 못 마시는데 계속 앉아만 있는 게 안 돼 보여서 김치전을 먹기 좋게 잘라 앞에 놓아준 적이 있는데 그걸 보신 박 사장님이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놔둬라. 이놈은 그만치 내가 돈을 준단다. 근데 수발 들라고 고용한 놈을 동이 네가 수발을 들면 되겠냐? 사람은 위치에 맞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란다. 그건 개나 갖다 주렴. 그 말을 하는 박 사장님에게 거리가 느껴지며 운전기사가 짠해 보였어요. 박 사장님이 너털 웃음을 웃을 때도 운전기사는 병정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기만 했었는데 그 남자가 제 등을 두드리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나이도 어린애가 벌써부터 술집 여자로 살 셈이야? 아버지 같은 사람 비위나 맞추면서 쉽게 돈 버는 게 좋냐? 술집 여자라니. 세상에, 전 그때까지 한 번도 제가 술집 여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말에 제 현실을 제대로 깨달아 버렸죠.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술집 여자가 되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나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한 건데 내가 정말 술집 여자가 된 거예요? 이제 어떡해요? 나는 정말 어떡해요? 바닥을 내리치며 통곡을 하는 나를 그 남자가 안아주던 그 순간 그한테서 아버지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죠. 아주 어릴 때 딱 한 번 맡아봤던 그 향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살게 안 놔도 나랑 살면 평생 이런 일 안 해도 돼.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남자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그때 다시 엄마의 말이 떠올랐죠. 봄나물처럼 처음엔 달고 끝은 씁쓸한 남자가 이 남자일까? 그런 건 상관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향기가 나는 그 남자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겼으니까요. 다음날 그 남자는 식당에 있는 제 짐을 차에 싣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사글세 방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고 곧바로 친척 어른이 하신다는 작은 인쇄소에 저를 취직시켜줬어요. 예상하시겠지만 그 남자는 남편이 됐어요. 저희는 박 사장님의 도움으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고 남부럽지 않은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남편에게는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말을 했죠. 한번 보러 가자는 남편의 말에 엄마가 나를 보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짓말로 둘러댔고요. 딸을 낳고 한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남편은 운전기사직에서 해고를 당했고 그 화살은 터무니없게도 저를 향했죠.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제 과거를 발목을 잡게 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박 사장이 너를 꼬셔보려고 했는데 내가 너랑 결혼을 해버리는 바람에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라고. 네가 가서 박 사장을 설득해. 무슨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너를 팔아서라도 내 직장을 찾아오라고. 술집 여자가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야? 머릿속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심장이 죄어왔어요. 그 입에서 술집 여자라는 말을 다시 듣게 될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식당 일을 하러 들어갔던 거 알잖아요. 고작 한 달 일한 거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잖아요. 박 사장 보면서 웃던 네 면상이 잊혀지지가 않아. 아무한테나 짓던 네 그 싸구려 같은 미소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너 같은 싸구려를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 조신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야 했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남편은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남편의 속마음을 알게 된 저는 충격을 받아 실신을 해버렸어요.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 남편은 곁에 없었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딸을 옆집에 맡겨놓은 채 종이 한 장을 남겨뒀었죠. 종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소용이가 내 딸은 맞니? 저는 딸 소영이를 안고 이를 악물었어요. 이런 모욕에 아까운 눈물 흘리지 말자 다짐했죠. 남편은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집에 들렀고 그럴 때마다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어요. 그러다 뺨을 때리고 다음엔 발길질을 하고 또 다음엔 주먹질을 하고 저는 최대한 맞지 않으려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병원비를 아껴야 했으니까요. 나중엔 비교적 덜 아픈 등 쪽을 남편에게 내어주고 얼굴과 배를 지키는 법을 터득했죠. 세상에 어떤 아내가 덜 맞는 법을 연구할까요? 저는 딸을 보며 그 시간을 견뎠답니다. 그러다 결국 옆에서 울고 있던 5살 난 딸아이에게까지 그 악마의 손길이 뻗치던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소영이를 지키려면 이 남자와 헤어져야 해. 저는 이혼을 위해 남편을 찾아다녔고 한 달을 찾아 헤맨 끝에 친척 어른의 인쇄공장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던 남편을 찾아내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몽땅 던져주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아냈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서던 그 순간 이상하게 처음으로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신령님이든 엄마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죠. 그렇게 죽도록 떠나고 싶었던 그곳으로
딸아이의 손을 잡고 제 발로 돌아가게 됐답니다. 8년 만에 만난 엄마는 말없이 소영이를 안아줬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딸이 할머니를 아주 많이 닮았다는 것을요. 너는 영이 유난히 맑구나. 저기 저 위에 계신 산신령이 마시는 물보다 더 맑아. 그나저나 어쩌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구나. 이를 어쩌나. 그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가끔 하시는 두루뭉술한 말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그저 처음 본 할머니를 잘 따라주는 딸에게 고마웠을 뿐이었어요. 그토록 무당 엄마를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엄마 곁에서 일을 돕게 됐습니다. 저와 제 딸의 생활비를 엄마가 대주시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조금씩 돕게 됐고, 그러다 엄마의 일을 이해하게 돼버렸습니다. 무당의 인생을 말이죠.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직업인으로서의 엄마, 한 인간으로서의 엄마를 다시 보게 됐어요. 손님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신령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온 마음으로 일을 하는 엄마는 어릴 때 보던 엄마와 다른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화장과 시끄러운 구판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펄쩍펄쩍 뛰며 울고 웃고 하던 엄마의 모습을 가려 엄마의 진심을 놓쳤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소영이는 할머니의 품 안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단 한 번도 아빠를 찾지 않았어요. 소영이는 참 저와 달랐습니다. 신당을 놀이터처럼 뛰어다녔고 구슬할 때면 눈에 생기가 돌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곳저곳을 살폈어요. 벽에 걸린 장군님의 초상화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좋은 분이라며 좋아했죠. 신당을 헤집고 다니는 딸은 마치 눈밭에 풀어놓은 강아지처럼 쾌활했어요. 엄마, 나는 향 타는 냄새랑 초 타는 냄새가 너무 좋아. 할머니 냄새잖아. 제가 어릴 때 그토록 싫어했던 엄마의 냄새를 딸은 할머니 냄새라며 좋아했어요. 사춘기가 돼서도 할머니가 무당인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죠. 친구들을 데려와 할머니에게 인사를 시켜주기도 했답니다. 우리 할머니가 모시는 신이 엄청 대단하신 장군님이거든. 집안에 우환이나 모짜리 옮길 일 있으면 우리 할머니 찾아와. 명함도 하나씩 가져가고. 지인 할인 있는 거 알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 어느 날은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저를 놀래켰습니다. 할머니, 우리 선생님인데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모시고 왔어. 할머니가 인연을 잘 알아보잖아. 저는 누구에게도 꺼리낌 없는 딸이 참 신기했어요. 넌 할머니가 무당인 게 정말 괜찮아? 엄만 네 나이 때 너무 부끄러웠는데. 엄마, 요즘엔 무당이라는 말도 잘 안 써. 포춘텔러. 무슨 뜻인지 알아? 운명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너무 멋있는 말이지? 난 할머니가 존경스러워. 엄마는 고마워해야 돼. 할머니는 그 옛날부터 워킹맘이었는데 엄마를 이렇게나 잘 키웠잖아. 그래서 나까지 태어난 거고. 제겐 부끄러웠던 무당 엄마를 운명을 말하는 사람, 워킹맘이라고 표현하는 딸이었습니다. 해맑은 딸의 진심에 저는 그날 밤 제 자신이 부끄러워 몰래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늘 주눅 들고 삐뚤었던 저를 닮지 않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준 딸에게 고마웠어요. 전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서 벗어나 다시 찾은 일상은 소소했지만 그래서 행복했답니다. 종종 인쇄소를 운영하시는 전 남편의 친척 어른에게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전 남편의 소식을 듣곤 했죠. 재혼을 했다더군요. 소영이가 보고 싶다면 대전으로 데리고 가겠다며 아이 아버지로서 존중을 했지만 전 남편은 보고 싶지 않다는 말만 남겼다고 했습니다. 은근한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술집에서 일해서 제 딸까지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 서러웠거든요. 아버지 없이 자란 서름을 나 하나로 끝냈어야 했는데 딸에게 대물림을 해준 것만 같아 마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참고 살았어야 했을까 하는 후회도 밀려왔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게 저와 정반대인 딸은 너무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 체대를 나와 골프장 캐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마침내 집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골프장이 생겨 출퇴근도 어렵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저보다 더 어른스러워 늘 의지하게 되는 딸을 곁에 둘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딸아이가 첫 월급을 받은 날 제게는 속옷 세트를, 할머니에게는 부채를 선물했어요. 굿에 쓰는 부채를요. 그런데 그 부채를 보는 엄마의 눈에 슬픔이 비치는 겁니다. 소영아, 어떻게 이걸 고를 생각을 했어? 몰라. 불교 만물상 앞을 지나는데 방울소리가 나는 거야. 들어가 봤더니 이 부채에서 방울소리가 나더라고. 이상하지? 근데 어쩐지 할머니가 얘 주인이라고 누가 말해주는 것 같았어. 그래서 사왔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선물을 다 해준다며 웃어 넘겼는데 그날 밤 엄마가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줄 굳게 붙들고 들어라. 소영이가 들었다는 방울소리, 그거 신이 울린 거야. 무슨 소리야? 신이 울리다니. 그리고 그랬다고 한들 소영이가 왜 그 소리를 들어? 그 부채 주인, 내가 아니라 소영이라고. 신이 소영이한테 말을 건 거라고. 네 부채 찾아가라, 마음껏 흔들어라 말하는 거라고. 소영이 조만간 신 받겠다. 저는 엄마를 힘껏 밀쳤습니다. 이제 70이 다 돼 힘없이 쓰러진 엄마는 눈물을 뚝뚝 흘렸죠. 엄마가 모신다는 그 신, 나도 얼굴 좀 보자. 대체 어떤 신이 엄마도 뺏어가고 남편도 뺏어가고 딸도 뺏어가는 건데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건데. 신 모시는 년 팔자가 이런 걸 어쩌겠니. 아이고, 우리 딸 가엾어 어쩌누. 우리 손녀 딱해서 어쩌누. 저는 엄마가 용한 무당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말대로라면 제 딸이 곧 부채를 흔들며 구판의 중심에 선다는 뜻이었고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이 배가 아려왔어요. 다행히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캐디 일을 열심히 하며 꿈을 키워나갔죠. 저는 그저 이렇게 시간이 흐르길, 신이 우리 딸의 존재를 까먹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딸이 어느 날은 골프장을 올 때마다 늘 자신을 찾는다던 회장님께 팁을 받았다며 돈다발을 들고 왔어요.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갔는데 저는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나와는 다르게 우리 딸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술집 여자 취급을 받으며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나와는 다른 삶을 사는 딸이 기특했죠. 딸의 활기찬 모습에 저는 엄마의 말 따위는 까맣게 잊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신복을 차려입고는 한 번도 들지 않았던 부채를 들었습니다. 딸이 선물한 부채였죠. 저는 그 부채를 보자 심장이 고장난 것 같이 빠르게 뛰었죠. 그리고 그날 엄마의 마지막 구판이 펼쳐졌습니다. 엄마는 구슬하던 중 부채를 떨어뜨렸고 부채를 잘못 밟아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처음엔 단순 골절로 입원했지만 한 달을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결국 신의 곁으로 가고 말았죠.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 엄마의 인생을 요약하더군요. 무당은 신이 땅에 뿌린 꽃이야. 예쁘지만 외로운 꽃.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나쁜 인생도 아니었단다. 23 꽃 같은 나이에 신의 꽃이 돼버린 엄마가 떠났습니다. 할머니를 그토록 따르던 딸은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상하리 많지 평온해 보였어요. 오히려 우는 저를 다독이며 이제 갈 곳으로 간 것뿐이라며 차분하게 위로했죠. 저는 엄마의 부채를, 아니 어쩌면 나중에 딸이 쓰게 될지도 모르는 그 부채를 간직했습니다. 그것이 운명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신당 자리에 저는 식당을 차렸습니다.
골프장을 드나드는 사람들로 인해 장사가 꽤 잘 됐고 딸과 저는 골프장 덕에 우리 모녀가 먹고 산다며 참 좋아했죠. 그렇게 별일 없이 평온했던 날은 얼마 가지 않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딸이 이유도 없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한의원의 대체의학, 종교시설까지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지만 병세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엄마의 예언대로 신병이었죠. 그때부터 딸은 종종 이상한 말을 하곤 했어요. 자기가 저의 위의 조상이라며 가본 적도 없는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했죠. 야야, 네 엄마를 그리 미워해서 쓰나? 뭔 죄를 그리 지었다고 난리고 난리는. 더 놀라운 건 엄마가 했던 말을 딸이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딸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그 말을요. 내가 뭐라 카드노? 동인이 팔자의 남자란 봄나물 맨키로 처맨 혀가 아리게 달고 끝은 씁쓸한 기라. 딱한 가스나야. 그 품이 오대라고 달려들었노. 기가 막혔습니다. 한탄할 곳도 없었죠. 제가 알던 딸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생전에 남겨놓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딸의 신어머니가 될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지리산에 치성을 드리러 가야 하니 내려오자마자 딸을 보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운명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직장을 정리하고 자신의 신어머니를 기다렸죠. 저는 간직했던 부채를 딸에게 건넸습니다. 딸이 부채를 매만지며 웃는 걸 보고 있자니 기가 찼어요. 제 또래 아이들은 명품 가방, 옷, 구두를 손에 들고 웃을 텐데 그렇게 씁쓸할 수가 없었죠. 그런 제 마음을 딸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캐디보다 무당이 돈도 잘 벌 수 있다니까. 내가 뭐랬어? 포춘텔러라고 했지? 운명을 말해주는 사람이야, 난. 엄마 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 와중에도 애교를 부리며 저를 안심시켜주는 딸을 보니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딸이 밥을 잘 먹어도 눈물이 났고 못 먹어도 눈물이 났어요. 왜 하필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신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죠. 아플 땐 피까지 토하며 사경을 넘나드는 딸을 집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딸을 식당 쪽방에 눕혀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 딸이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가엾은 동이 이리 온나.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달려가 딸의 손을 잡았더니 한다는 말이 저기 동이 아빠 오네. 아빠 안 보고 싶었드나. 소영아, 무슨 말이야. 아빠라니.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장사를 해야 했기에 딸이 있던 방문을 닫고 손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여기 있던 무당집은 없어졌는겨.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네, 제 어머니가 하던 곳인데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뵈러 오셨어요? 그 말에 백발이 성성한 손님의 눈 주름 사이로 눈물이 번져나가는 겁니다. 저는 참 고마웠죠. 엄마의 죽음을 슬퍼해 주다니 자식 입장에서 참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손님이 제 손목을 잡고는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너 참말로 동이 맞드나? 세상에, 한번 알아보구마. 딸의 말이 떠올랐어요. 동이 아빠 오네. 저는 눈물을 훔치시는 아버지를 안아드렸죠. 어릴 때 맡았던 그 향기가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군요. 그렇게 찾아 헤매던 향기를 드디어 찾은 겁니다. 아버지, 맞아요? 하모, 귀 보래이. 내랑 똑같은 부처님 귀 아이가. 귀가 참 이쁘대. 너 태어나던 날 해가 유난스레 밝았다카이. 그래서 동력동의 기뿔이 동쪽에서 온 기쁨, 동이라고 이름을 지은 가 아이가.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갑자기 평범했던 제 이름이 좋아져 버린 순간이었어요. 그때 방에서 나온 딸이 어린 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며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안기더군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자네 골프장 캐디 맞지? 아유, 어디 가서 뜨노? 아이, 갑자기 그만뒀다 해서 내 억수로 걱정 많이 했대. 딸이 말하던 골프장에서 자신을 찾는다던 회장님이 제 아버지였던 겁니다. 제 딸이에요. 그 말에 아버지는 이마를 치며 허허 웃으시더군요. 이상하다 했다. 닮아도 너무 닮았다 했다고. 소녀였드나. 아이, 핏줄은 땡기다더만. 그때 딸이 골프장에 입사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에 더 좋은 조건인 곳에 붙었지만 딸은 골프장을 선택했고 저는 의아했어요. 서울 안 가고 싶어? 엄마는 막 떠나고 싶었는데. 어쩐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마음이 그래. 그땐 어쨌거나 딸과 함께 있을 수 있어 행복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내게 아버지를 찾아주려던 게 아닌가 싶더군요. 아버지는 희한한 인연이라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들을 수 없었던 지난 사연들을 들을 수 있었죠. 엄마와 아버지는 손님과 무당 사이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부산의 일본 수입품 상점의 아들이었고 가업을 물려받는 시점에 애군을 막아주는 굿을 해야 한다고 해서 엄마를 찾았다가 첫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돌이켜 젊었을 때 엄마를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아는 무당 중에 가장 신복이 우아하게 잘 어울리는 무당이었거든요. 아버지와 엄마는 1년여간 연인 관계를 이어오다 제가 태어났고 아버지 집안에서는 엄마와의 결혼을 반대하며 서둘러 다른 여자와 혼인을 시킨 거였죠. 결혼 후에도 한동안 엄마를 찾아왔지만 엄마는 아버지를 내쳤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아버지도 발길을 끊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려거든 파랄 때 오셔요. 지금은 빨가니까 나중에 파래지면.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식당을 차리며 오랫동안 빨간 지붕이었던 기와를 파란색 기와로 바꿨는데 엄마는 그 일까지 내다본 모양이더군요. 저는 그제야 엄마가 오랫동안 그 무당집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됐죠. 아버지는 빨간 지붕이 파란색으로 바뀐 걸 보고 용기를 내서 식당 문을 열었다더군요. 저는 엄마가 아버지에게 자주 해줬다는 갈치찌개를 상에 내놓고는 침묵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딸 소영이는 할아버지에게 생선살도 발라주고 물도 챙겨주며 살뜰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여기 있는 걸 알았으니 자주 오겠다며 골프장을 오가며 꼭 들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해도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시기도 했답니다. 무려 3천만 원을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 몇 번을 거절했지만 던져주듯 하시고 부랴부랴 떠나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참 돈이 뭔지 그 돈을 만지고 있자니 그게 그렇게 든든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란 서름, 유명한 무당이었지만 이 세상에 누리러 온 것이 아니라며 주변의 모든 것을 나눠주던 엄마 덕에 늘 가난했던 서름이 씻기는 것 같았죠. 아버지가 가시고 얼마 후에 딸의 신어머니가 될 무당이 지리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왔고 딸은 신을 모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딸은 생기가 돌았고 모든 일은 순탄했지만 제 마음은 찢기는 것 같았죠. 신이 땅에 뿌린 꽃이 왜 하필 내 딸이었을까요?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헛된 생각들은 딸이 신을 무사히 받고 무녀의 길로 접어들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딸은 식당에서 머지않은 곳에 신당을 차렸고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인터넷 방송국이라는 곳에서 딸에게 섭외 요청이 들어왔고 딸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며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방송에서 어느 연예인 부부의 사주풀이를 해서 이혼하게 된 걸 맞추자 손님들의 예약이 빗발쳤고 제가 딸의 일을 도울 정도로 손님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좋은 일은 나쁜 일에 손을 잡고 오나 보더군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요. 전 남편은 인터넷에 떠돌던 딸의 방송을 보고 딸을 찾아온 겁니다. 저와 살 때부터 주말이면 도박판으로 출근을 하던 전 남편은 운전기사직에서 잘리고 저와 관계가 틀어진 후로는 아예 도박장까지 운영했다고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전 남편이 유명해진 딸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돈이었죠. 끌어내려고 옷을 잡아 끌고 소리를 지르고 가슴팍을 치며 난리를 피우던 저와 달리 딸은 태어났습니다. 5살 때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에게 딸아이는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죠. 그리고 금고에 있던 현금과 신당에서 일하시는 이모님에게도 돈을 빌려 아빠 손에 가득 들려보냈죠. 저러면 또 와. 네가 저 인간을 몰라서 그래. 도박에 빠진 인간이라고. 엄마, 괜찮아. 마지막 가시는 길 푸지게 먹고 마시고 가시라고 좀 드렸어. 마지막이라니. 순간 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노잣돈 준다 않카나. 저희도 참 안 됐대. 세상에 뚝 떨어져서 짠하게 살다 짠하게 간대. 한 번도 말한 적 없었던 전 남편의 과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딸이었어요. 남편은 어릴 때 사생아로 태어나 어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신과 비슷했던 저에게 끌렸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노잣돈이라니, 게다가 딸의 다음 말에 저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카노, 눈 한 짝이 안 배가 저승길 잘 찾아갈는지 모르겠대. 눈 한 짝이 안 보인다뇨.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건지. 하지만 식당 냉장고까지 싹 다 털어간 전 남편의 행실에 정말 죽어버렸으면 싶었죠. 김치에 반찬에 콩나물 대가리 하나 안 남기고 식당을 탈탈 털어간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던 저는 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노잣돈. 정말 딸의 말이 맞다면 내가 준 노잣돈이라고 생각하자고 저를 달랬어요. 얼마 후 속상한 제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 아버지가 정말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소주를 마시며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죠. 물려받은 수입품 상점을 하다가 점점 사람들이 살만해져서 피부 관리에 돈을 쓴다는 걸 알게 됐고 독일의 피부 레이저 의료기기를 수입해 병원에 납품하는 일을 시작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둘 중 하나는 의사에 하나는 약사라고 이 모든 걸 엄마가 예상했었다고요. 동생 둘이가 아주 잘 될 거예요. 흰옷을 입은 게 보이네, 흰옷. 얼굴에선 귀티가 좌르르르 흐르는 게 아이고 이쁘다. 참 잘 컸다. 엄마 말대로 아이들이 잘 컸다며 좋아하는 아버지를 보니 오기가 발동하더군요. 제 마음속 못된 심보가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꼬이고 꼬인 인생 이야기를 화풀이하듯 꺼내놓고 말았죠. 아들 둘이 흰 가운 입는 의사고 약사라 좋으시겠어요. 그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좀 들어보실래요? 저는요, 아버지 없이 무당 엄마 밑에서 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갔고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됐어요. 전 남편은 날 구해줄 것처럼 말하고는 나를 술집 여자라고 무시하고 소영이가 자기 딸이 맞냐며 나를 짓밟았어요. 나중에는 맞는데도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피가 나면 나는가 보다 했어요. 왜냐면 나는 술집 여자니까요. 그때 아버지가 드시던 소주병을 벽에 던지시며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 망종 같은 놈 지금 어디 있드노? 꽉 죽여 불라니까. 저도 알 수가 없었죠. 딸에게 돈을 잔뜩 뜯어갔으니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사람이었고요. 이제와 뭘 어쩌겠냐는 거냐며 여태 혼자 외롭게 살았으니
갑자기 하는 아버지 노릇 필요 없다고 저는 아버지를 쫓아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묵혀놨던 서러움에 한참을 울었죠. 사람은 가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단지 말을 한 것만으로도 해소되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나 이렇게 힘들었다고, 나 정말 비참하게 살았다고, 나를 버린 사람에게 말한 것만으로도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더라고요. 마음이 풀리고 나니 모질게 아버지를 내쫓았던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반가워하셨습니다. 골프 약속이 있으니 다음 주에 친척과 함께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아는 이종사촌 형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요. 며칠 만에 다시 식당을 찾은 아버지가 모시고 온 친척 어른을 보자 저는 몹시 반가웠답니다. 친척 어른은 바로 대전의 식당에서 손님으로 오시던 박 사장님이었어요. 어린 저에게 늘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셨던 박 사장님이 제 당숙이었던 겁니다. 전 남편에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박 사장님. 아니 당숙 어른은 대체 뭘 내다봤던 걸까 궁금해졌어요. 당숙 어른은 결국 그놈이랑 헤어진 거냐며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그때부터 회사의 공금을 조금씩 빼돌리는 걸 눈치챘고 회사 여직원들의 환심을 사서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고요. 그래도 불쌍한 고아였던 전 남편을 끝까지 걷어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이 저를 만나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 말썽을 일으키자 해고했다고요. 해고를 하던 그 순간에도 저와 제 딸 소영이의 얼굴이 아른거리셨다고요. 아버지는 당숙 어른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성님, 글쎄 그 망종 같은 놈이 우리 딸을 술집 여자라고 함부로 대했다 안 합니까? 내 속이 상해가 잠을 못 잤습니다. 당숙 어른은 제 편에 서서 화를 내셨어요. 술집 여자? 식당에서 술도 못 마시나? 동희애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어린 게 싹싹하고 부지런해서 다들 얼마나 예뻐했다고. 부끄러웠던 그 시절을 좋게 기억해주는 당숙 어른이었어요. 저는 잊고 있던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었다는 걸 깨달았죠. 전 남편에게 맞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당 팔자나 술집 여자 팔자나 매한가지라고 그러더니 딸은 엄마 팔자 꼭 닮는다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팔자 도망은 못 가네. 그런 생각을 했던 과거에 제가 불쌍해졌어요. 누가 뭐래도 저 스스로에게 당당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으니까요. 당숙 어른은 아버지에게 전 남편을 찾아내 과거의 모든 죄를 물을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겨난 가족들 덕에 굽었던 어깨가 펴지는 것 같았어요. 억울했던 과거를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 후로 당숙 어른을 통해 남편의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처참했어요. 업무상 배임, 직장 내 성추행, 사기까지 모두 고소를 했고 형사소송에 민사소송까지 사람을 아주 궁지로 몰아넣었더라고요. 그 모든 변호사 비용은 아버지가 냈다는 말에 씁쓸했습니다. 못한 애비 노릇을 뒤늦게 돈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이 이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마지막 가는 길에 주는 노잣돈이었다는 말이요.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정말 그 사람 죽는 게 아닌가 싶었죠.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쥐도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놓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도 머지않아 깨끗하게 사라졌죠. 전 남편은 재판장에서 뻔뻔함으로 일관했고 무죄를 주장했다더라고요. 심지어 성추행과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한 전 회사의 여직원을 보자 욕을 하며 조롱하기까지 했다더군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늙을 수가 있을까 안타깝더라고요. 게다가 전 남편이 아버지의 자식들을 찾아가
아버지에게 숨겨놓은 여자와 딸이 있었다며 세상에 알려 망신을 주겠다며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됐답니다. 전 본 적도 없는 동생들에게 부끄러워졌어요. 당장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디까지 망가질 거야? 당신 딸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러워? 누가? 내가? 너만큼 부끄럽겠냐? 술집 다니던 년 구제해줬더니?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나 예전에 내가 아니야. 당신이 함부로 대하던 그 약해 빠진 여자 아니라고. 술집 여자 취급하면서 나 깎아내리는 당신은 뭐 얼마나 잘났는데. 도박꾼의 파렴치 안에 가정폭력범의 사기꾼 아니야? 전 남편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생 중 막내가 찾아온 거였어요. 하필 식당 일을 하느라 꾀지죄한 몰골에 고춧가루가 잔뜩 묻은 옷차림일 때 말이죠. 그런데 저와 닮은 인매를 보고 있자니 참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조마조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사니까 매장에 손님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라 괜찮아요. 그런데 형은 다르더라고요. 잘못했다 가는 병원에 손님이 다 끊기게 생겼어요. 저는 처음 보는 동생에게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할게요. 그런데 동생의 반응이 정말이지 뜻밖이었어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누나. 그리고 저 화내려 온 게 아니라 허락 받으러 왔어요. 누나만 괜찮으면 그 사람 철저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려고요. 누나라는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엄마와 제 인생이 인정받는 기분이랄까. 아버지에게 엄마가 했다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동이 동생 둘이가 아주 잘 될 거예요. 흰 옷을 입은 게 보이네. 흰 옷. 얼굴에선 귀티가 좌르르르 흐르는 게 아이고 예쁘다. 참 잘 컸다. 동생은 엄마 말대로 잘 자란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보통 배다른 형제끼리 유산 문제로 다툼이 있던데 그건 드라마일 뿐이었어요. 저는 이상한 상상을 했던 게 부끄러워 동생 몰래 웃음이 나왔었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제 딸이었어요. 제 딸은 신복 중에 가장 강렬한 신복을 입고 무서운 화장을 하고는 식당 문을 열어 젖혔죠. 보통은 그러고 돌아다니질 않는데 말이에요. 무슨 일이야? 엄마 지켜주러 왔지. 저기요 아저씨, 나 벌만큼 벌고요. 더 벌 거예요. 아저씨 돈 따위 관심 없으니까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말고 당장 꺼져요. 나요, 요즘 방송국에서도 찾는 신발 난리나게 좋은 무당이라고. 저는 딸의 등짝을 후려치고는 얼른 삼촌한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본 동생은 딸 소영이를 아주 귀엽다는 듯이 보며 웃더군요. 어디 점을 보러 가면 가족 중에 만신이 있는데 왜 자기를 찾아왔냐고 하더라.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그게 너였어. 내 조카였어. 부끄러워하는 딸을 보며 동생은 삼촌의 미소를 보였어요. 그 미소가 어찌나 보기 좋던지요. 동생이 돌아가고 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딸의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엄마, 액막이 부적 알지? 그런 게 부적 말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엄마가 저 집안의 액막이 부적이었대. 이제 엄마는 할 일을 다 마쳤어. 그래서 이제 저 집안 사람들은 이상하게 엄마만 보면 죄스럽고 고맙고 그럴 거래. 우리 엄마 고생했다. 이제 웃을 일만 남았어. 기특하다 윤동이. 애썼다 윤동이. 저는 그때 딸이 정말이지 만신으로 보였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 딸의 인생을 생각하니 딸이지만 존경스러웠죠. 저는 집을 나왔던 20살부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섬겼지만 딸을 보며 비로소 무녀의 인생을 이해하게 되었죠.
지금도 하나님에게 딸이 평범한 삶을 살기를 기도드리지만 여전히 딸에게 위로받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딸에게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제 인생은 정말 딸의 말대로 펼쳐졌거든요. 인간 액막이 부적이었던 저는 이제 행운의 부적이 되었답니다. 동생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전 남편을 궁지로 몰아넣었어요. 변호사 비용도 부담스럽고 재판에서 전 남편을 마주치기 겁난다는 전 회사 여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며 항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더 많은 사기 피해자들을 찾아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 남편은 징역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형사처벌로 징역 2년을 살고 나온 전 남편은 이후에도 각종 민사에 시달렸고 땡전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돼버렸던 거죠. 돈과 법이라는 칼날에 나가 떨어진 전 남편을 보며 나라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아주 조금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죠. 왜냐면 그때 마침 제 인생에 고마운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빨간 기와에서 파란 기와로 바꾸던 날 만났던 사람이었죠. 아니, 다시 만난 거라고 해야겠네요. 그 사람은 저와 동네 친구였거든요. 어릴 때 짓궂은 친구들이 저를 놀리면 그 사람은 친구들을 때려주기도 했고 혼자 울고 있으면 삶은 감자를 조용히 손에 쥐어주고 가기도 했었죠. 따뜻한 감자를 손에 쥐고 있으면 이상하게 눈물이 그치곤 했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던 날 자전거를 빌려준 친구도 그 친구였어요. 기와를 바꿔야겠다고 마음먹고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나타난 겁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 친구도 저를 알아보더군요. 그 친구는 사별 후에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살고 있었고 우리는 돌고 돌아 만난 겁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 새벽에 자전거 바퀴에 구멍을 내버릴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럼 네가 여길 못 떠날 거니까. 난 네가 정말 안 떠났으면 싶었거든. 20살 되면 고백하려고 했었어. 네가 그렇게 가버려서 얼마나 아쉬웠는데. 대전으로 간다고 해서 혼자 몇 번 대전을 갔었어. 그러다 대전서 몇 년 일도 했었고 그러다 너 만나면 참 좋겠다. 생각만 하면서 살았지 뭐. 결국 여기서 만났네. 순박한 그 남자의 말에 제가 먼저 고백을 해버렸어요. 네가 삶은 감자 쥐어주던 거 나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그때 참 따뜻했거든. 우리 그렇게 따뜻하게 살자. 다시 만난 그 남자는 제 인생의 보상 같았어요. 제가 살아온 얘기에 울어주고 화내주는 모습에 정말 많은 위로가 됐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인연을 딸이 진작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딸은 자기가 10,000명 중 1명꼴로 연분을 알아보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을 했어요. 쌍연술사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바로 쌍연술사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파란 기와를 올리고 있는 걸 보더니 그러더군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빠라고 부르게 될 것 같네. 나 아빠 소리 참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때 망측하다며 딸에게 말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딸이 정말 연분을 알아봤던 겁니다. 그리고 딸은 정말로 그 방면으로 능통한 무당으로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연분을 찾으러 많이 오게 됐고요. 전 남편에 관한 일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나서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제 이복 동생들의 어머니는 저와 딸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진수성찬과 함께 못 봤던 큰 동생까지 마당으로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된다고 결혼 전부터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말에 정말이지 고맙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사실 그 집을 가면서도 딸과 함께 준비를 했었거든요. 엄마, 그 아줌마가 물 뿌릴 수도 있으니까 마스카라는 하지 말고 가자. 번지면 너무 못생겨지잖아. 따귀를 때릴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잘 피해야 돼. 혹시 돈봉투 던지면서 다신 우리 집안과 엮이지 말게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얼만지 세어보고 결정해야지. 그럼 엄마가 세어보면 모양 빠지니까 내가 세어볼게. 엄마는 도도하게 앉아만 있어. 지금도 딸과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웃곤 합니다. 딸과 저는 우스웠던 예상과 달리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들의 환대에 감사한 시간을 보냈고 지금까지도 명절과 생신 때 찾아뵈며 소중하고 애틋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딸 말대로 가족들의 액막이 부적이었던 저는 할 일을 마치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때 가족이었던 전 남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딸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인계하겠냐는 연락이 온 겁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던 전 남편은 쉼터에서 만났던 또 다른 노숙자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다더군요. 남편은 폭행을 당해 장기가 파열돼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다더라고요. 한쪽 눈이 완전히 함몰돼서 안구가 뇌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말에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딸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어카노, 눈 한 짝이 안 배가 저승길 잘 찾아갈는지 모르겠대. 남편은 딸이 내다본 미래의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을 마무리 지었던 겁니다. 남편의 전부인은 시신인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더군요. 아직도 전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힘들다고요. 딸은 시신을 인계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어쩐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노숙자의 재판 날짜를 알려줬어요. 저는 딸과 함께 생전에도 가본 적 없던 남편의 재판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엔 추레한 남자가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참 이상하게도 남편과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부검 사진이라며 검사가 뇌를 해부해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 징그러운 사진을 보는데 저는 이상하게 덤덤했습니다. 당신 머릿속이 저렇게 생겼구나. 저 머릿속에서 떠오른 그 악마 같은 말들을 나한테 쏟아냈었어. 결국 이렇게 갈 거. 당신 정말 불쌍하다. 참 안 됐어. 남편을 죽인 노숙자는 그때 당시의 일을 진술했습니다. 술만 처먹으면 옛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자꾸 심기를 건드리는 거야. 나보다 10살밖에 안 많으면서 똑바로 살라고 훈계질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더라고. 나처럼 살면 후회된다. 조강지처한테 잘해라. 가족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나처럼 된다. 자기나 똑바로 살 것이지 참나. 그래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이 죽기 직전 한 말들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남편은 후회와 함께 인생을 끝냈던 거예요. 그것도 제게 행했던 폭력을 고스란히 당하면서요. 딸은 노숙자를 보더니 전 남편과 전생의 부부였다고 하더군요. 노숙자가 전생에서 맞아 죽은 부인이었다고요. 그 말이 진짠지 아닌지 몰라도 정말이라면 나름 통쾌한 결말이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딸과 저는 전 남편의 유고를 인계받아 절에 모셨죠. 한 구석의 작은 이름으로 남은 전 남편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전 남편을 한 번도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죽음 앞에서는 달랐죠. 죽음 앞에 용서 못할 것이 없더군요. 남편의 죽음과 함께 그 지옥 같던 기억들이 구름처럼 떠나가 버렸습니다. 세옹지마, 인생의 기륭화복은 항상 미리 헤아릴 수가 없고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 인생은 이 두 가지의 반복이 아닐까요? 제가 액막이 부적에서 행운의 부적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탄하는 분들이 제 이야기에 힘을 냈으면 하는 마음에 제 인생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